검찰 개혁이 워낙 중요한 화두가 돼 있고 늘 시끄럽다 보니까 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지금 소홀하게 취급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국민들의 관심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오래전 얘기가 거의 2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뭐였냐면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딱 존재하면서 대법원장의 의중을 받드는 법원 행정처가 있고 그 법원 행정처가 판사 개개인의 재판에다가 간섭을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의 항변은 우리는 행정처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데고 담당하는 재판장이 자존심을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곳이 뭔데 이렇게 등장하느냐라는 게 사법농단 시절에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요. 여전히 낯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해서 표현하기를 법원 행정처라는 거를 학교 다니실 때 서무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실이라고 하는데 학교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곳 이건데 이제 옆에서 행정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니까 분필도 사줘야 되고 책상 걸상도 교체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하는 데가 서무실이잖아요. 서무과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라고 법원 행정처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기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처음부터 이게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으로 일종의 출범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애초에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던 데는 정부 초기에는 법무부가 했어요. 그랬죠. 네, 따져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법원 행정처를 본격적으로 틀을 잡고요. 법원 행정처장으로 육군 대령을 보냅니다. 쿠데타 세력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한 10년 정도를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 행정처장 일만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제도가 한 번씩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하는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활동을 안 해요. 하네요. 네, 네. 그것도 몰랐네. 네. 그래서 행정처장이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또 그럴 미세 거면 조정이 못하라고 있긴 굳이 했는데 대법관을 시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법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13명이에요. 네. 네. 근데 13명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행정처장을 시킬 게 아니라 대법관이 지금 장관급이잖아요. 네. 예우가.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아예 그냥 행정처장으로만 임명을 해서 장관급으로 치고 이 사람은 애초에 재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의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마치고 나온 분이 한 분인가 두 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원 행정처장한테 힘이 안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대법관이 큰 대자가 붙은 법관이라고 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군인들이 뭐 별단 사람을 보면은 막 무슨 어떻게 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해요. 대법관을 대하는 게. 그런데 행정처장이 대법관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말도 잘 안 먹히고 말을 안 듣는 대법관들도 행정처장을 우습게 알고 예. 대법원장의 뜻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내부 반성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었고 이 사람들이 웃기는 짓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는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한참 또 로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법원 행정처장의 이름을 법원 행정처 장관이라고 해달라. 그냥 행정처장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법제처장 이거는 차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면은 장관급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의 장관급인데 처장이라고 하는 건 좀 뭐 이런 유치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하여튼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에 이 13명이 다 재판을 하게 되면 전원합의체가 가면 대법원장까지 합쳐지면 14명이잖아요. 그럼 짝수가 되면 이상하지. 판가름이 안 되는 거잖아요. 7대 7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차피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행정처장을 하는 건데 이 행정처장이라는 분이 과거에는 그냥 서포트만 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쿠데타 이후에 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래서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다 쥐는 거죠. 행정처의 역할이 과대평가되고 판사들 스스로 행정처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우수반 뽑으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딱 생각을 해요. 인식을.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들 사이에서 누가 행정처 간다고 소문이 나면 너 행정처 간다며 막 이러면서 걔 눈치를 봐요. 그리고 행정처 갔다 오면은 그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딱지가 되고 거기서 인사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승진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승진 제도를 운영해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때 행정처 출신들이 뭐 80% 90%가 그렇죠.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어떤 얘기가 오면 화들짝 놀래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제 얘기를 그렇지. 들으려고 적어도 하고 무시는 못하는 못하죠. 거지. 예. 그리고 또 참 씁쓸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법원장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을 노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다음 자리는 대법관이잖아요. 네. 법원장들이 지방법원장을 이제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법원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온 단독 판사, 법원 행정처 출신의 부장 판사가 있습니다. 지방 근무를 하러 내려온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판사들은 아예 지방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순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초임 판사들은 아무래도 처음 임관 성적이 좀 낮은 사람들이 지방법원에 초임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법원장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노골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행정처 출신의 단독 판사들은 기수가 현저하게 낮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거의 모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행정처에다가 자기의 평판을 전달하는 중요한 핵심 그럼요. 통로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예. 그 뭐 삼성의 비서실 미래전략실 하는 것처럼 행정처가 하니까 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행정처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문건을 내려보내고 뭐 재판부에다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것이 이거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법부 내부에서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대법원장이 보기에 엉뚱한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보좌하는 상급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도가 넘어서면은 되게 이상한 일이 된다는 것, 또 그 경계라는 것도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넘어서기 전부터 이미 경계했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둔감했던 거죠.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실은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개혁의 과제로서 과거에는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하면 대국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참여정부에서 논의가 됐다면 그래서 그 성과물로 노회찬 의원께서 잘 표현하신 것처럼 그 피고인석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 오는 데까지 뭐 70년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어떤 외형적인 면으로 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요체가 뭔지를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사법농단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그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우리 이탄희 판사 지금 이제 의원이 됐지만 이탄희 의원이 지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슈가 돼 있죠. 과제가 되는 것이 일단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빼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판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판사들의 업무와 인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걸 최대한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 법에는 게 그 하나 근무 있고. 평정은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법원장의 근무평정권이라는 게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였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거는 또 논리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법원은 임관 성적 순으로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줄로 세우면은 쓴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는 많은데 임관 성적이 뒤지는 사람들이 늘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동기라도 나이 많은 사람 우선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럼 나이 어린 게 죄냐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러면은 근무평정을 거기다가 가미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제도라는 게 일장일단 있으니까 이제 변천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일단 그 근무평정권이라는 게 행정처로 모아지면서 판사 대 판사의 통로로 이게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행정처에서 일단 판사를 빼내고 근무평정권을 좀 더 객관화하고 좀 줄이자 이쪽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증언을 하자 법관을 늘리자. 예,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처의 통솔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재판이 그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하죠. 그만큼 또 다루는 사건들이 많고. 예. 그 이제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하려면은 행정처가 그때그때 명확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 재판을 통솔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 그 다음에 또
대법원은 그러면 대법원이 항상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이제 그 양승태 씨가 무리를 했던 게 상고법원 만든다고 네, 그렇게 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셈을 들여다보면 자리를 더 늘리자라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계속 대법원이 너무 과중하다 업무가 그거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업무 양을 줄일 것이냐 사람을 늘릴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늘 당연히 나오는 얘기인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절대 안 되고 사건 수를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 늘 생각을 했죠.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대법관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라는 데서 오는 불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런데 숫자를 확 늘려버리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런가요? 그 헌법재판관은 9명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대법관들이 자기보다 한참 밑으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문건에 보면 헌법재판관은 좀 급이 낮은 사람으로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듯이. 그런데 대법관이 예를 들어 지금 40명, 독일처럼 막 300명 이렇게 되면 여기 9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우위에 쓴다. 안 그래도 헌법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제일 크고요. 이분들이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형식 논리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걸 하는데 대법관 간의 의견이 다르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3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하거든요. 전원합의체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명색이 이게 이제 권위의 그러니까 총합체이다 보니까 대법관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누리면서 그렇죠. 예, 네네. 일하는 것만 좀 줄이자, 이런 예, 거지. 그런 거죠. 예, 정확히